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신세아입니다. 2021년의 정말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연말도 코로나를 벗어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코로나 2년, 격변에 격변을 겪었던 2021년도를 정리하며 이번 주 로포커스에서는 이른바 취업 한파를 견뎌야만 했던 취준생들의 이야기를 김혜인 기자와 다뤄보려고 합니다. 김 기자, 말 그대로 최악의 취업난을 겪어야만 했던 이 취업 준비생들을 직접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로 취업 시장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는 통계로도 증명이 됐는데요. 일단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65.1%로 지난 2019년 67.1%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1년부터 시작한 대졸 취업률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건데요. 이전까지는 2017년 66.2%가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캠퍼스 낭만은 물론이고 취업의 꿈마저 앗아간 건데요. 올해 2월 졸업생의 경우에도 취업난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특히 이제 좀 가족의 품을 떠나서 이제 타지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월세를 비롯해서 뭐 공과금이다, 생활비다, 뭐 이런 좀 부수적으로 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좀 심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제가 만난 4명의 취준생들은 모두 비정규직 또는 단기 근로를 하면서 생활비를 근근히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청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년 동안 살았던 경기도 용인을 떠나서 지금 대구에서 지내고 있는 프리랜서이자 취업 준비생입니다. 저는 배우를 준비하고 있는 27세 장홍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미디어 유튜브 콘텐츠 관련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희망하는 분야는 미디어 업계나 미디어 마케팅 이쪽으로 취준을 하고 있습니다. 올 2월에 학부를 졸업하고 지금은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사연을 갖고 있지만 모두 공통된 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안정적인 직장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바늘구멍을 뚫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영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하게 퍼지니까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고 분위기가 뭔가 짐작컨대 그냥 기회 자체가 안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채용 공고도 좀 안 뜨고. 배우의 길을 걷고 있지만 생계를 위해 대형마트 재고조사 알바부터 택배일까지 안 해본 게 없다는 장홍식 씨 역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어떠한 연극에 참여를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가 심하게 퍼지고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연극 자체가 취소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원래는 극단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좀 일을 하고 싶었지만 코로나에 아무래도 연극계가 좀 직격탄을 맞았다 보니까 취직은 했지만 소위 반쪽짜리 정규직이라 불리는 계약직에 취직해 다음 직장을 준비해야만 하는 김민지 씨. 취업 준비에만 온전히 매진하지 못한 채 계약직을 전전하고 있다는 김 씨는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쳤고 경제적으로도 곤란한 상태라고 토로했습니다. 일단은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요. 6시 돌아와서 간단하게 밥이랑 먹으면 8시가 됩니다. 8시부터 짧게는 10시, 길게는 12시까지 스터디 같은 거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미 지쳐 있는데 지친 상황에서 취준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이 굴레가 언제 끝날지 7시가 넘은 늦은 저녁, 제 뒤로 보이는 한 대학 도서관은 사회에 나올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밝히는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올 2월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손설한 씨는 취준생이 된 지 갓 1년 차지만 무수히 많은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워보지는 않았는데
이번 하반기에만 한 3, 40군데 정도는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거의 안 오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져서 코로나 같은 환경적인 문제에다가 저 같은 완전 신입, 경력도 없는 신입이 지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 더해지다 보니 정말 작은 기회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경쟁률 탓에 취준생들 사이 과열된 스펙 쌓기와 일명 중고 신입들 사이에서 대학을 막 졸업한 취준생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게 현실이라는 푸념도 나옵니다. 같은 회사에 같은 직군에 다른 친구가 지원을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모 회사에서 2년 살짝 안 되게 근무를 하다가 지원을 한 그런 경우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는 제가 생각했을 땐 경력이잖아요.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경험을 쌓아서 와야 하지?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14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5.4%로 2015년 21.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돈벌이는 여의치 않자 2030 세대들 사이에선 경제 고통지수가 역대 최악이라는 말도 나오는 상황. 고질적인 취업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가중돼 취준생들은 그야말로 거센 취업 한파를 맞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네, 좀 앞서 리포트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좀 여러모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네요. 김 기자도 취재하면서 좀 공감이 되셨나요? 네, 저 또한 짧다면 짧았고 길었다면 길었을 취업 준비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청년들이 느꼈을 불안감이 마음 한켠에 와닿았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 취준생들의 얘기를 좀 듣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올해 채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또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취업하기 어렵다는 취준생들의 볼멘소리 이면에는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구인난으로 올해 채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의하면 최근 중소기업 576곳을 대상으로 2021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채용을 진행한 516개사 중 63.4%가 계획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 동일한 질문에 대한 응답률 55.6%보다 7.8%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죠? 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미스매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65%가 넘는 나라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가려고 하는 선호나 성향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은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청년들은 거기에 가면 내가 노력한 만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영학에서는 그걸 이제 미스매칭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이제 심각하죠. 학교를 나온 청년들은 거기 가기보다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1년 더 준비한다 하더라도 나는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이런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제시가 됐습니까? 네,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게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 중소기업 일자리가 청년들한테도 어느 정도 매력적으로 다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무조건 뭐 열정페이만 한다든지 아무런 경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든지 뭔가 계속 소모만 되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갖는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어떤 이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좀 더 청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더 매력적인 일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 다시 우리 청년들의 시선으로 돌아와서 우리 청년 취준생들이 요구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제가 앞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는데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자주 섞인 말이 나왔을 정도로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이젠 해탈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바라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좀 더 실질적인 정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제일 큰 거는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뭔가 취업 준비생이 취업 준비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한번 들여다보자면 정부 차원에서 이 취업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청년희망.온 프로젝트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한 후 채용하고 정부가 훈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해당 프로젝트에 6개 대기업이 3년간 약 1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올해 지자체 이곳저곳에서 취업 장려금이라는 걸 지급했습니다. 등 떠밀리듯 대학교는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구직 활동비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자 마련된 사업인데요. 그러나 이런 제도들이 정부가 기업 총수들에게 뭔가 풀지 못한 숙제를 떠안겼다는 모양새가 됐고 정작 취업준비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생활비를 얼마 지원해 줍니다. 기본소득을 얼마를 줍니다. 그건 제가 볼 때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생활비가 필요한 청년들이 임시직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 늘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 그린 뉴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든다. 다 단기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취업난 문제라는 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반짝 대두된 게 아니고 좀 그간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였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어떤 게 제시가 됐나요? 결국 일자리 관련 양적, 질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요약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을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임금 체계를 같이 병행해야만 그나마 이제 1대 사회 임금 체계의 격차를 뭐 1대 7 뭐 이렇게까지는 올려야 실제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점을 우리가 좀 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보면 중소기업의 일자리들을 좀 더 어떻게 매력적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그리고 그 중소기업에서의 어떤 경력이 어떻게 대기업으로 이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네, 대한민국 청년들의 취업난, 이게 뭐 단순히 일자리만 만든다고 해결될 건 아닌 것 같고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좀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로포커스에선 흉악범죄에 대한 일선 경찰관의 부적절한 대응과 소극적 진압 방식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취재 당시 경찰 측에 연간 범죄자 흉기 저항 건수를 물었는데 보름 가까이 지난 후 답변이 왔습니다. 경찰 측의 대답은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였습니다. 석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최근 5년간 흉기 저항 범죄자 입건 현황 자료입니다. 물리력 강화를 공언한 경찰이 일선 실정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나 취재하려고 했더니 경찰 측 답변은 흉기 저항 등 특정 상황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였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으로 산출되는 거를 가지고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지난달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했던 경찰. 총기를 휴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논란을 불렀고 경찰 수뇌부는 급기야 면책 특권을 주겠다며 사실상 총기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윗선은 현장에 대한 경험도 실정도 모른다는 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일단 본청이나 이런 데서 높은 사람들은 물리력을 이래서라 저래서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일선 경찰관들은 면책 특권을 만들어라. 그리고 밑에 직원들이 자꾸 그러니까 위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그 면책 특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저항한 범죄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히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공무방해 치상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습니다. 경찰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해 발생 공무집행 방해는 총 1,789건. 매년 10,000건 이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중범죄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에 대한 집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취재 결과 지난해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569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은 14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만 최소 700여 건 이상의 흉기 저항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법부 처벌은 관대합니다. 최근 서울 남부지법은 만취 음주운전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하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범죄자 진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일선 경찰은 일단 윗선 지시에 총기를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범인 검거 때 경찰의 총기 사용 건수는 총 23번, 2017년엔 7건으로 대폭 줄었고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에 나섰던 2018년엔 4번에 그칩니다. 이후 2019년엔 6건, 지난해엔 9건 있었습니다. 올해는 단 한 건도 없다가 김창룡 경찰청장이 과감한 물리력 사용을 권장하자 2건이 추가됐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선 총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경찰이 그간 발포를 지양한 이유는 훈련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 훈련 평가를 도입하고 일선 대처 능력도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가를 안 하는데 뭐하러 준비를 합니까? 그리고 본인 신상에 아무런 불이익이 안 가요. 현장 대응력을 키우겠다고 공언한 경찰 수뇌부. 하지만 일선에서 뛰는 경찰관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는 파악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 여론이 잠잠해지는 틈을 타 또다시 졸속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우려도 나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 및 경제 정책들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이제 2022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이제 한 해가 되면서 세법뿐만이 아니라 바뀌는 경제 정책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변호사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새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바뀌는 제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을 저희들이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2020년도 소비회복과 관련된 제도들이 먼저 있는데요. 만약 내년에 이제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올해보다 5% 이상 사용하시게 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0%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만약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020년도에 비해서 5% 이상 증가했다면 추가로 100만 원은 신용카드 공제를 해줍니다. 전체 카드 사용 금액이 작년보다 올해 5% 이상 증가하였다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를 또 해주며 내년도 전통시장에서 올해보다 5% 이상 사용하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면세점 구매 한도 금액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43년 전에 만들어진 법 규정대로 내고기는 5,000달러, 약 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정도가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였는데 그게 드디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난번 개정 세법 때 말씀드린 것 외에 이제 부동산 세법 관련해서 이제 내년 좀 바뀌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때 방송 이후로 개별적으로 문의 주셨던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정리해서 한 번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된 규정이 바뀌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가장 먼저 이제 고가 상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그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는 이제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래서 상가주택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들으시고 매도해야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렇게 그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전혀 다른 세법 규정을 적용받게 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 상가주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1층에 상가가 있고 뭐 2, 3층을 주택으로 쓰는 그런 상가주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상가주택 중에서도 저희가 9억 원 기준으로 저희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 원이었기 때문에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주택 부분을 양도하신다고 한다면 기존에는 주택과 상가 부분을 전부 다 합쳐서 1세대 1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으셨는데 그게 좀 바뀌면서 이제 주택은만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으시고 나머지 상가 부분은 상가에 대한 규정만 적용받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양도가 한 15억 정도 되면 취득 금액이 한 6억 원 정도에 대해서 세액 계산을 해봤는데 보유기간에 따라서 수천만 원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좀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상가주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꼭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그 1세대 1택 고가주택 기준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기준도 역시 12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좀 세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동산 세금이 점점 더 가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것 외에 또 부동산 관련해서 바뀌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납세자한테 좀 유리하게 개정되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네. 상속세에 관한 문의도 요새 굉장히 많은데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 보통은 이제 배우자와 자녀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이제 같이 생활한 경우에는 상속가액 전부를 공제받는 제도를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네. 현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직계 비속, 즉 자녀들이죠. 네. 그리고 자녀들로 좀 한정하였던 것을 직계 비속이 이제 사망했을 때 이제 그 자녀의 손주들 이렇게 뭐 그 손주의 배우자 뭐 이렇게 대습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러한 직계비속이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이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가 좀 확대되었습니다. 네. 또한 얼마 전에 이제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좀 관리 부실 뉴스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이 임대사업을 할 때 그 실제로 요분들에 대한 정보를 좀 이제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이래서 네. 외국인들이 임대업하면서 받은 소득에 대해서 좀 과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러한 좀 비판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1월 15일부터는 네. 좀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이 좀 까다로워지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징수가 원활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내국인들이 먼저 세부담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네. 의문이 드셨을 텐데 이 부분도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신고서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하게 이제 외국인도 변경이 되는데요. 네. 이때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 자격, 그리고 체류 기간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지만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변경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것 외에도 또 내년부터 바뀌는 또 제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나요? 네.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세금뿐만이 아니라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4대 보험 관련된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근로자분들도 가장 신경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 건데 그 중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더욱 가중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이후부터는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증가되도록 좀 변경이 된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저희가 소득 월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부과 기준이 하향되었습니다. 현재 직장 가입자분들이 다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해야지만 소득 월액에 대한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요. 이 기준 금액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준 금액인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단순하게 이제 연말 정산만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거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을 때 내가 이 사업에 대한 소득 금액을 얼마큼 신고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그 뭐 유튜브 같이 투잡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직장에서 받는 금액 이외에 내가 과연 소득을 2천만 원 이상을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좀 부담하셔야 된다. 이것도 하나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변경되는 게 피부양자 요건도 좀 까다롭게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건강보험제도 중에서 피부양자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첫째는 연소득 기준이 역시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천만 원과 동일한 기준점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에서 근로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추가적으로 내는 제도를 말씀드린 거고, 나의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이 기준 금액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건강보험료에서 이제 피부양자가 아니라 그분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대상으로 좀 바뀌게 된 거고요. 둘째는 재산 요건도 역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가세표준 금액이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였던 금액들에서 소득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좀 이하였던 기준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재산세 가세표준 금액이 3억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금액 기준이 전혀 없게끔 이렇게 좀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투잡인 근로소득자 중에서 내년 7월 이후에는 이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늘어나게 되겠는데, 좀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또 한 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요 판례에 대해서는 이제 김세무사님이랑 또 한번 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네. 좀 재미있는 판례이기도 하고 결국에 이제 납세자가 좀 패소했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판례이기도 한데요. 네, 다름이 아니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에서 다가구 그리고 옥탑방에 대한 이슈가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네.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 위에 옥탑방을 이제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올해 4월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게 됩니다. 네. 다가구 옥탑방 여부에 따라서 이제 18배 정도 되는 세금이 네. 이렇게 고지된 사례인데요. 네. A 씨는 3층짜리 주택을 신고하고서 이제 10년 정도 이제 보유하시다가 옥탑방을 이제 추가로 증축을 하셨습니다. 네. 이 구청에서는 이제 적법한 뭐 절차 없이 증축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위반 건축물이라고 좀 표시를 했고요. 네. 이 A 씨는 해당 가구를 이제 다가구를 2015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이제 비과세로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약 3년 후에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더니 이거는 옥탑을 포함해서 결국 4층이다 이렇게 보고 네.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로 보아서 자진 신고된 세액이 18배를 고지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건물 하나를 이렇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양도한 것처럼 된 거죠. 결국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대법원까지 이제 다투게 됐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제 옥탑에 전기 시설이 따로 있었고, 그다음 다른 사람이 전입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이제 다세대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과세관청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네. 결국 A 씨는 3심에서 모두 이제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건처럼 이제 그 동호수도 없는데 왜 공동주택이나 또는 공동주택인지 이해하지 못하시고 네. 또 전입신고 이력도 있는데 뭐 창고를 내가 이거 사용한 거다, 창고로 사용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주장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제 생각에는 만약 이제 이분이 옥탑이 불법 건축물이 아니었더라도 이제 사실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다가구에 대한 판단 기준은 건축법상 기준에 대해서 이제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변호사님께서 저희가 같이 굉장히 중요한 판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런 상담을 많이 받으시면서 두 가지 부분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내가 세금을 신고한 후에 대법원까지 가서 약 9년 후에 이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과세관청과 이슈가 되고 행정소송까지 가서 9년이라는 시간이 경과가 돼서 세금이 확정이 된 거거든요.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 내부 감사의 결과로 신고된 지 한 3년 후에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내가 신고를 하고 뭐 한 1, 2년 뒤에 바로 이슈가 없다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게 아니냐, 누구는 다 괜찮다더라 이렇게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년이라는 긴 싸움의 결과가 이렇게 좀 끌어왔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금을 미리 납부하시고 이런 불법 절차를 진행을 하시는 게 금전적으로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9년이라고 시간 동안에 가산세와 가산금, 물론 뭐 한도는 다 있긴 하겠지만 그런 금액이 계속 붙다 보면은 내가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점점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여기 당초 고지된 세액이 신고된 세액이 18배라고 했었는데
9년 동안 계속 가산세금이 붙으면 더 큰 세금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세금에 대해서 한번 좀 과세관청과 어떤 세무적인 불법 조치를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세금을 미리 납부하시고 좀 절차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좀 꿀팁인 것 같네요. 오늘은 좀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과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내년부터 또 어떤 경제 정책들이 또 새로 만들어지고 또 바뀔지 저희가 또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에선 2021년도를 정리하며 코로나 그리고 청년 취업난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얼마 전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취업 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 논란이 불거졌었죠. 의혹 보도 다음 날인 지난 21일 김 수석은 사의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의 아들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께서 현 민정수석이신 김진국 민정수석이십니다.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년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공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청년층의 희망과 의지를 꺾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